벌판을 빼곡하게 채운 거란군에게 홀로 둘러싸인 채 한 고려군 장군이 적장 야율융서를 향해 터벅터벅 발걸음을 옮깁니다. 투구는 벗겨져 있고 수천 발의 활을 쏘느라 손가락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 너덜너덜해졌고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됐습니다. 마치 죽음의 신이 있다면 이런 모습일까요? 죽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로 비틀거렸지만 단 한 명의 거란군 병사도 쉽게 그를 막아서지 못합니다. 목표까지 이제 단 10걸음, 한 발 한 발 악으로 버텨가며 걸어가지만 결국 3걸음을 남기고 수십 발의 화살이 몸에 박혀 선체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장면은 2023년 방영된 고려 거란전쟁 속 양규 장군의 최후였습니다. 흥화진에서 겨우 3,000군사로 40만의 거란대군을 막아내고 곽주성까지 탈환해 고려의 영웅이 된 인물입니다만 드라마가 방영되기 전까지는 강감찬 장군에 가려 제대로 된 조명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후대에서 보자면 안타까운 비운의 영웅이죠. 유금필 장군도 있습니다. 고려의 전략적 수비와 반격작전의 핵심 인물이었지만 역시 강감찬 장군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사의 무대에는 언제나 주인공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역사의 스포트라이트는 늘 한 인물에만 집중되었고 그 옆에서 함께 피와 땀을 흘렸던 수많은 이들은 조용히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그림자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조선시대는 어땠을까요? 흔히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하는데 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은 당연히 성웅 이순신 장군입니다. 단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일본 수군을 격파하고 조선을 다시 일으켜 세운 인물이죠. 한산도 대첩, 명량 대첩, 노량 대첩까지 장군이 남긴 23전 23승의 기록은 세계 전쟁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완벽한 승리의 연속이었습니다. 명나라 장군 진리는 이순신을 두고 지략과 용맹이 신과 같다고 평했고 일본군은 출병 전에 반드시 이순신의 움직임부터 확인했다고 하죠. 현대 군사학자들은 장군을 나폴레옹, 넬슨 제독과 함께 세계 3대 명장으로 꼽기도 하고 심지어 미국의 군사 아카이브에는 장군의 전투 전략이 모범 사례로 실려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국가와 민족의 상징이자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왜군을 격파했다면 육지에는 왜군을 학살 수준으로 짓밟았던 장군이 한 명이 있습니다. 66번을 싸워 66번을 이긴 전장의 사자. 그래서 육지의 이순신이라 불렸지만 정작 이순신이란 이름에 가려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비운의 인물 정기룡 장군입니다. 이순신보다 17살이나 어렸던 조선의 마지막 방패. 오늘은 그에 대해 살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1562년 음력 4월 24일 경상도 하동의 몰락한 양반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부친 정호는 아들에게 무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하지만 24년 후 이 청년은 조선의 운명을 바꿀 일어나는 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1586년 10월 26일 25의 정무수는 무과의 병가 사위로 급제했습니다. 이는 32의 무과에 급제한 이순신보다 무려 7년이나 빠른 나이였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화가 전해집니다. 선조임금이 종각에서 용이 일어나는 꿈을 꾸고 다음날 그곳에서 무과시험을 보러 온 정무수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임금은 꿈의 계시를 믿고 그에게 기룡, 즉 일어나는 용이라는 새 이름을 하사했다고 하죠. 물론 송시열이 1700년에 쓴 신도 비문에서도 이 이야기를 한간에 떠도는 말이라고 밝히고 있어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후대에 만들어진 전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설이 생겨날 만큼 정기룡은 특별한 인물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무과 급제 후 정기룡은 1587년부터 3년간 북방 변경에서 복무했습니다. 이는 신참 무관들의 정예 코스였지만 후일 그의 뛰어난 전술 능력의 바탕이 됩니다. 1590년에는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신립의 휘하에서 복무했고 1591년에는 훈련원 봉사로 임명됐죠. 그리고 1592년 4월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부산에 왜군이 상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기룡은 경상우도방어사 조경의 휘하 별장으로서 20여 명의 병력과 함께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임진왜란이 시작된 겁니다. 이때 그의 나이 겨우 30, 목숨을 건 영웅의 서사가 시작됩니다. 1592년 4월 23일 거창 신창에서 정기룡은 왜군과 처음으로 조우했습니다. 구로다 나가마사의 선봉대 500여 명과 맞닥뜨린 정기룡은 기병을 이끌고 돌격했는데요. 처음에 조선군 병사들은 적의 기세에 주춤했지만 정기룡은 앞장서 돌격해 적 중앙을 가르며 진군했고 그의 용맹에 고무된 아군이 뒤따라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이 기습 공격에 일본군은 대패에 퇴각했고 이 승리는 조선군이 임진왜란 발발 이후 거둔 첫 번째 승전보로 기록되었습니다.
불과 수십 기병을 이끌고 적의 선봉대를 괴멸시킨 이 신창 전투에서의 활약으로 정기룡은 조선판 조자룡이라는 명성을 얻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영웅의 면모는 5일 후 추풍령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상관이었던 조경이 풀숲에 숨어있던 왜군 3명과 맞서 싸우다가 2명을 활로 쏘아 죽였는데 마지막 1명이 죽을 듯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때 정기룡이 말에서 뛰어내려 맨손으로 왜군을 때려 눕히고 조경을 구출했는데 선조실록은 이 장면을 정기룡이 말에서 내려 적과 싸우고 다시 말에 올랐는데 이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후 정기룡 장군은 경상도와 충청도 일대를 무대로 쉴 새 없는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임진왜란 첫 해에 금산, 상주, 합천, 초계, 의령 등지에서 왜군을 격파하며 승전 기록을 쌓았습니다. 특히 1592년 10월에는 진주성 제1차 진주대첩에 참전해 성 밖에서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격퇴함으로써 진주성 수비에 결정적인 공을 세웠습니다. 이 공로로 정기룡은 상주판관에 임명됐죠. 11월에는 의병과 합심해 경북 상주성 탈환작전을 전개 야간에 기습과 화공작전을 펼쳐 성 안의 왜군 400여 명을 섬멸하고 일시적으로나마 상주성을 되찾았습니다. 이 상주성 전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섰습니다. 정기룡은 7개월 전 전사한 조선군 시신들을 수습해 장사 지냈고 노획한 400여 석의 군수물자와 150정의 소총, 70자루의 칼, 200여 필의 비단, 10여 필의 군마를 확보했으니까요. 이처럼 연전연승을 거듭한 정기룡 장군의 활약으로 당시 일본군의 북진 계획은 차질을 빚었고 조선군 사이에서는 정기룡이 있어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1593년, 1596년 광화 교섭 기간에도 정기룡의 활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방의 방어를 튼튼히 하고 군비를 재정비하는 데 기여했으니까요. 그러다 1597년 일본군의 재침입으로 정유재란이 시작되자 정기룡 장군은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서 조선 육군의 중책을 맡게 됩니다. 그는 일본군이 재차 상륙하자마자 가족을 전부 피신시키고 곧바로 부대로 복귀해 전선에 뛰어들었는데요. 1597년 8월 경남 고령에서 벌어진 전투는 정기룡의 지략이 빛난 결정적인 장면으로 꼽힙니다. 당시 12,000명의 왜군이 북상하자 정기룡은 고령 녹가전에 진을 치고 병사를 배치했습니다. 새벽녘에 그는 일부러 퇴각하는 척하며 적을 끌어들인 후 매복 병력으로 일제의 반격을 가해 왜군을 포위한 후 전멸시켰습니다. 이 고령 전투 승리는 정유재란 시기 조선 육군의 첫 대승으로 기록되었고 이 전과로 정기룡은 절충장군으로 특진하며 그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고령에서 큰 타격을 입은 일본군은 더 이상의 북상을 포기하고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정기룡 부대의 활약이 그만큼 컸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무용담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유재란 말기에도 신출기몰하며 맹활약했는데요. 1597년 9월 충청도 보은 인근에서는 왜군의 대부대를 기습해 수적 열세의 조선군 승리를 이끌었고 이 공적으로 전라우도 병사 가등청정 부대의 진격을 저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경주성을 점령한 왜군을 명나라 원군과 함께 격퇴해 경주성 탈환에 성공했고 울산 도산성에 주둔한 가토 기요마사의 군대를 공격하는 울산성 전투에도 선봉장으로 참여해 수백의 적을 학살했습니다. 비록 울산성 전투 자체는 최종적으로 큰 희생을 치르고 물러나야 했지만 정기룡은 그 와중에도 수차례 공을 세우며 일본군의 치명타를 안겼죠. 그리고 임진왜란의 끝을 알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을 누구보다 먼저 파악해 조정에 보고한 인물도 정기룡입니다. 기록상 그의 보고는 이순신 장군의 보고보다 40일이나 빠르기 때문에 얼마나 발빠르게 정보전을 펼쳤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기룡 장군은 임진왜란 7년 동안 육지를 지킨 최고 명장이었습니다. 북으로는 충청도 보은과 상주에서부터 남으로는 그의 고향 하동과 사천, 동쪽으로는 경주 울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누비며 왜군을 격파한 정기룡의 전공은 가히 상상을 초월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66전 66승이라는 전과입니다. 그가 참전하지 않은 전투는 있어도 그가 참전했는데 패배한 전투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에서는 조선에 두 영웅이 있으니 바다에는 이순신이요 육지에는 정기룡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떠돌았습니다. 목숨이 오가는 치열한 전쟁 와중에도 그는 백성들의 삶을 지키고 추스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보살핀 목민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죠. 1593년 초 왜군이 일시 남쪽 해안으로 물러나고 전란이 소강 상태에 들었을 때 경북 상주 지역은 참혹한 피해와 식량 부족으로 아사직전에 백성들이 속출했습니다. 이때 상주 판관으로 있던 그는 굶주린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군량미와 저장곡식을 풀어 굶주린 사람들을 구휼하고 유랑민과 부상병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죠. 또한 황폐해진 농토를 복구하기 위해 둔전을 개설하고 무너진 뚝을 보수했으며 타 지역 관아의 곡식을 운반해와 농민들에게 씨앗용 곡식을 나눠주는 등 적극적인 민생 안정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런 그의 노력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애민정신은 군사 운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죠. 그 덕분에 아사직전에서 살아난 청년들은 스스로 병사가 되어 장군을 따라 싸우겠다고 나섰고 정기룡은 이들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군대는 은혜에 감사하는 군대라는 뜻의 감사군이라는 별칭까지 얻었죠. 송시열이 지은 신도비명에도 이러한 일화가 담겨 전해질 정도로 정기룡의 군대는 민심의 지지를 받은 군대로 유명합니다. 백성이 자발적으로 따르고 지원하는 군대였기 때문에 그의 부대는 더욱 사기가 충천했고 한 사람이 100명의 적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용맹스러웠습니다. 사실 비교하는 것이 조금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정기룡 장군은 이순신 장군에 비해 덜 알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17살 더 어렸고 7년 더 이른 나이에 무과에 급제했고 66전 66승이라는 무자비한 승률까지 전혀 부족할 것이 없음에도 그는 아주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역사 기록과 서사적 요소의 빈약함이 있을 겁니다. 임진왜란을 회귀한 대표적 사료인 난중일기나 징비록 등에는 이순신, 권율, 곽재우 등의 활약상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반면 정기룡 장군의 공적은 주로 그의 후손들이 정리한 매원실기와 지방문헌, 설화 등의 형태로 남아있어 한때의 구국 영웅에 비해 대중적 서사로 부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남긴 개인 일기나 상세한 전투보고서 등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후대 드라마나 영화로 각색될 만한 극적인 이야기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역사 서사의 부재는 곧 대중적 기억의 부재로 이어졌고 정기룡의 이름은 세월과 함께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공식적인 평가와 예우의 차이도 한몫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경우 탁월한 공적에도 불구하고 생전에는 오히려 탄압을 받았지만 순직 후에는 선무공신 1등에 추서되고 온 국민의 존경을 받는 성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반면 정기룡 장군은 수많은 승전을 거두었음에도 전쟁 후 공신 녹훈에서 상대적으로 밀려났습니다. 조정에서는 전란 중 공을 세운 인물들에게 논공 행상을 실시했는데 정기룡은 최고 등급인 선무공신에 들지 못하고 원종공신 1등에 책록되었죠. 이는 실제 전장에서 맹활약한 지휘관들 중 주도적인 공신그룹이 아닌 2차적 공신에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이런 처사는 당시에도 나라를 구한 영웅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낳았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정기룡의 공신 책록이 미흡했던 것을 두고 민간에서 벽서가 나돌고 정기룡의 부하가 의군부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소동까지 벌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정기룡 장군은 자신보다 못한 활약을 펼친 이들보다 낮은 대우를 받아야 했고 훗날 영조시대에 이르러서야 충의공이라는 시호를 받으며 뒤늦게 그 충의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정기룡 장군의 영웅담이 지닌 드라마성의 차이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경우 생애 자체가 모함과 유배, 극적인 복귀와 마지막 전사까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아서 시대를 넘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반면 정기룡 장군은 비교적 순탄하게 관직 생활을 이어가다 전쟁에서 맹활약했고 전쟁 후에도 계속 관직을 지내다 지병으로 순직하였습니다. 너무나 잘 싸운 탓에 비극적인 순국서사가 없었고 너무나 무난한 성격 탓에 정치적으로도 큰 핍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웅담이 대중의 구전에 오르내릴 기회가 적었던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무관으로나 정치인으로나 너무나도 완벽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설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록한 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정기룡 장군의 빛나는 전공도 제대로 조명하고 기록하는 작업이 부족했던 탓에 오랜 기간 역사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들어 학계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기룡 장군 재조명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그의 고향인 하동과 주요 활약무대였던 상주에서는 추모사업회와 연구회가 결성되어 유적 정비, 장군전 출간, 기념 동상 건립 등 여러 선양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건양대학교에서 정기룡 장군의 호국사적 의미와 선양 방안을 주제로 첫 학술 세미나가 열려 학교에서도 본격적으로 그의 공적을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정기룡 장군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난세에 필요한 용기와 지혜 그리고 백성을 위하는 리더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한 영웅의 기억이 왜 퇴색되었는지 성찰함으로써 앞으로는 어떤 인물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해야 하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하늘이 내린 이름 기룡, 이제 그 용은 400년의 긴 잠에서 깨어나 우리 앞에 섰습니다. 이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잊힌 영웅을 기억하는 일은 단순히 한 인물을 기리는 차원을 넘어 역사 속에 묻힌 다양한 공로자들에게 정당한 평가를 돌려주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역사는 더욱 풍요로워질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